왜 AI를 신물질 발견 또 신약 개발 얘기하느냐? 신약 개발 너무나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만 개의 new molecular entities를 갖고 시작하면 그중에 단 하나만 허가를 받고요. 대개 평균 뭐 12년, 15년 걸리고 돈도 무척 많이 듭니다. 지금 사실 2.5 billion US dollars라고 얘기했는데 1 빌리언이 지금 이제 1조 4천억이잖아요. 1조 5천억.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드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전 단계에 여기 임상시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Semiconductors area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고든 무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텔의 co-founder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의 유명한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험칙인데 every 2 years마다 일정 반도체 영역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2배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도별로 반도체 집적 정도를 이게 로그 스케일 했으니까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이면은 이걸 리니어로 갖고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볼 수 있겠죠. 아주 잘 맞습니다. 신약 개발의 영역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아니라 이룸의 법칙입니다. 이룸.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보시겠죠. 무어는 누군지 알겠는데 이룸은 누구예요? 이룸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무어를 거꾸로 쓴 겁니다. MOR을 거꾸로 뒤집었더니 이룸. 그러니까 일종의 sarcasm이죠. 풍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많이 쓰는데 한 1 빌리언 US 달러로 허가받는 약물의 숫자가 이렇게 지수함수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현재 우리가 신약개발 분야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원래 이 분야의 특성이지 아니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으니 그걸 쓰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AI일 수 있겠다. 특히 A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치고 이런데 AI가 매우 잘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도 빠르고요. 무엇보다 점점 더 지시학습보다는 비지시학습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델이 작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지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는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 게 이제 AI 분야의 매우 독특한 그런 특성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실제 전체 중에서 메디컬 영역에서 AI의 어떤 적용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듯 이제 FDA라고 하는 미국의 규제 기관 여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신약이 전 세계에서 팔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AI 기술, 특히 이제 AI 중에서 특별히 머신러닝 분야의 어떤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허가할 건가에 관련된 화이트페이퍼와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다큐멘트는 리걸 바인딩 다큐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FDA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낸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규제기관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시도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여기 좀 인실리코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 회사는 이제 일종의 그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젠트럴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시에는 무척 신기했던 게 보통 4년 정도 걸리는 신물질을 이제 리드 컴파운드로 만들어서 앞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46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개발을 다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를 같이 포함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합니다. 2023년 조사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세 개의 동심원이 보입니다만 제일 안쪽이 실제로 이제 이걸 갖고 꼬물꼬물 되는 데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신약 개발의 후단, 그러니까 임상시험 분야는 사실은 전체 AI application to new drug development에서 보면은 매우 아직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타겟을 확정하거나 또는 탐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hit, 그다음에 lead, lead라는 이제 선도 물질인데 hit의 어떤 특정한 biological target과 붙어서 생물학적 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chemical modifications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약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lead라고 얘기합니다. 선도 화합물.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 이런 쪽에는 주로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또 특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분자 화합물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허가받고 있는 약물의 절반가량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거기는 아직
꾸물꾸물 대고는 있지만 뭐 성과는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작년에 노벨상 받았던 그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A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점점 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I의 기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점검하고 실제로 확인한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보죠. 임상시험. 저는 이제 임상시험 연구자로서 살아오면서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쓰고 있는 기술은 20세기 것이고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19세기의 방식이다. 매우 노동집약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걸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풍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술이 무척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처 드럭 디스커버리에 나온 것들이고 이 가능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임상시험의 디자인을 보다 적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환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보다 약에 잘 반응할 환자들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또 특별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술의 적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형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전자의무기록인데 여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들 뭐 최근에 LLM을 여기에 많이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환자들 빠져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임상시험에 오래 붙어있을 환자만을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서 임상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데 AI 기술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면은 임상시험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남들이 뭘 했는지 알려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은 잘 발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약간 초보적인 거긴 하지만은 데이터 프랩을 통해서 몇 가지 소스로 얹고 여기다가 이제 LLM을 쓰고 일종의 휴먼 인 더 룹을 써가지고 아주 완벽한 형태 또는 고도한 형태의 RAG, 그러니까 검색 생성 증강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해서 나중에 이 같은 표 형태로 해서 오케이, 지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특정 치료제 분야에 어떠한 결과들이 모아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이름도 C Trials입니다. 이런 것들 합니다. 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수식 이거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 또 하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임베딩을 얻고 임베딩은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갖고 그걸 갖다 임베딩을 얻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임상시험, 특정 임상시험이 얼마나 성공할 건지를 예측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돈을 태우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결정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 있는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다 모았고요. 멀티오믹스, 멀티모달한 것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여기 12,000개 정도의 화합물로 다 모아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았고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일종의 이제 이거 이렇게 Graphical Neural Network이죠. GNN을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 아닌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봤더니 항상 이런 이제 AI 퍼포먼스 내놓을 때 소위 말하는 소타 모델 대비해서 자기네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약간 좀 스토리는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측한 것 대비해서 빨간 건 이제 실패한 건데 여기 원래 요것들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어야 되는데 다이아고널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공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패한 것들이거든요. 뭡니까? false positive가 여전히 큰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성공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이 약은 이제 우스테키무맙이라고 해서 이제 단일군 항체인데 이게 SLE라고 하는 특정 질환에서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성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랩에서 했던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임상시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에 적절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linical Trial Feasibility Assess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Feasibility Assessment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선정 기준은 포함 기준, 제외 기준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 분야에 들어왔을 때 그게 뭐 한 20여 개인데요. 지금은 그게 100개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 100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때 과연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규칙 기반으로 접근하면은 100개의 정보
정보가 다 없으면은 다 이게 불리한 로직에서 AND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하나라도 정보가 없거나 결칙 시 아니면은 전부 다 0으로 루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생각했던 거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과연 100개 중에 정말 중요한 20개가 뭔가 이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저희가 처음 이제 AI 기술을 이제 끄적거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매우 이제 좀 프리미티브하고 루디먼트리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인베딩 방법을 통해서 피처 리덕션을 통해서 실제로 50개 중에 절반은 쳐내더라도 퍼포먼스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들을 알아냈고 이제 이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최근 이제 어떤 방법들을 하냐면 과연 모든 임상시험 선정 기준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뉴욕에는 이제 웽 그룹에서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가상의 임상시험을 시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EMR로부터 것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실제에 맞춰갖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임상시험 선정 기준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저희가 이미 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최근에 Explainable AI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셰플리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봤더니 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았고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현재 임상시험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선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제 임상시험에 들어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를 내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저희 랩에서 했던 건데 이게 저기 우리 전동수 기사님도 계시면 이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ACI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했던 연구인데 결국 저희가 했던 건 CREST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건 뭐냐면 임상시험 제목과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주면 자동적으로 임상시험 선정 기준을 내어주는 것들입니다. 뭐 저희도 이제 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소라보다 저희 그 모델의 퍼포먼스가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오케이 그러면 LLM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LLM을 통해서 임상시험 선정 기준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진짜 실제 오리지널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오리지널이 이제 파란색이고 초록색이 이제 LLM이 내준 GPT 쓴 건데요. 했던 건데 실제로 외부의 평가자가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EC보다 훨씬 더 LLM이 만들어주는 eligibility criteria 선정 기준이 더 효율적이고 더 환자, 피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면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특정한 임상시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것도 일종의 이제 렉을 쓴 LLM인데요. 멀티 모델한 것들을 넣고 이게 물론 이제 프라이빗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 사전 프라이빗 통해서 뭐 제이슨 형태나 뭐 이런 걸로 넣어주고 이제 이걸 벡터화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내 환자와 가장 비슷한 임상시험이 전 세계 어디에서 실시되고 있는가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한 병원에서 임상시험 실시할 때 저희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러저러한 조건을 맞는 환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일이 제 연구 간호사가 다 하나씩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인형 눈붙이기거든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러 프로나죠. 그리고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오케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임상시험 선정 기준을 텍스트로 받아서 이것을 SQL로 바꿔주는 것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보자 이런 것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해봤더니 얘네들이 비교적 잘 맞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 주더라. 이게 precision, recall 중요한 정답은 recall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환자를 잡아내는 소위 sensitivity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임상시험 선정 기준에서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에러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QL 에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logical 에러요. 드롭아웃 관련해서는 누군가 뭔가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AI를 적용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의사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LLM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recommendation을 더 신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제 임상시험의 중간 드롭아웃을 조정하는 어떤 툴로 활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임상시험 선정과 이제 실제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기서 오는 데이터들을 매일같이 데이터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척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다
소위 말하는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키인을 하면은 그것을 저 본사에 있는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보고 이거 잘못됐어. 처음에 이제 에딧 체크를 하죠. 로지컬 체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과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가 잘 안 맞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에러를 팝업을 시키겠죠.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AI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 회사가 SDQ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내놓은 겁니다. 이거 이제 밤사이 자고 있으면은 들어온 새로운 환자의 내용을 다 보고 걔네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원한다면은 얘네들이 특정한 것들을 갖고 이건 이제 코파일럿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SQL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다 유저 프렌들리하게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건지 또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임상시험의 컨덕트 그러니까 수행 측면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하이프 사이클에 그럼 LLM은 어디쯤 있느냐?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는 그 상태를 이제 겪어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AI, 이건 사실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AI뿐만 아니라 모든 AI에 해당되는 건데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재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밸리데이션 되느냐, 더 중요한 거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고을 도달할까지 넘어갈 사항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프 맥밀런이라고 하는 이번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Chief Analytic Officer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CIO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AI로 문제 풀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 중에 25%만 진짜야. 근데 25% 중에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건 또 25%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냐하면 현재의 AI,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데이터를 갖고 일종의 패턴을 레코니션 하도록 해주는 건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임상시험 분야의 AI 기술 적용은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FDA에서도 야 이게 좋은 데이터가 아니면은 이게 거짓말할 수 있어 또 여러 가지 바이어스 줄 수 있어 이런 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들이신데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못 뽑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분야에서는요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된 데이터를 모두 시스테마틱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결과 얻어질 때마다 거기에 분지를 쳐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 줘 무슨 얘기야?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모이지 않는데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지의 도움을 받았던 건데요. 이 스터디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실제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저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내용, 값은 고려하지 않고 yes or no로 벡터를 만들고 이것들을 갖고 그러니까 테라피우틱 클래스별로 다 해가지고 이제 T신을 써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클러스를 만든 건데요. 해보니까 실제로 클러스터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메인 directed 또는 domain specific한 way of data collection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름다운 데이터를 모으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쓰면 좋아지는 거 분명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다음 연자가 말씀해 주실 드럭 디스커버리 분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비임상, 또 임상 개발 특히 임상시험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저개척 영역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추세가 한꺼번에 소위 달라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singular point, 그러니까 특이점이 올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이 분야의 일을 조금씩 이렇게 scratching the surface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어떤 분야의 이해, 도메인 스페시픽한 knowledge and experience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 허옇지만 아직도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